막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26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지도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지도를 좀 확대해 볼게요. 아까 선생님 학습지 정리했을 때 보여줬던 지도인데 생각납니까? 자, 확대해 보면요. 제일 먼저 선생님이 표시했던 거 기억나지요? 자, 제일 먼저 있었던 막부가 무슨 막부였다? 가마쿠라 막부였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가마쿠라 막부 때 처음으로 쇼군이라는 칭호가 시작되게 되었고, 이때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었으나 공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막부가 약화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도로 옮겨요. 두 번째 무슨 막부가 시작됩니까? 무로마치 막부가 미안합니다. 시작됩니다. 이때는요, 무사들의 세력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 무로마치 막부 때는요, 무사들의 권력 다툼이 나타나고요, 사회가 굉장히 어때진다? 혼란해진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때 무사 중심의 문화가 발달하기도 하죠. 막부라는 것은 밑에도 나와 있다시피요. 선생님 볼게요. 막부가 뭐니? 라고 하면요. 바로 장군이 회의를 진행했던 천막입니다. 천막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장군의 회의 진행했던 천막. 그런데 이것은 곧 뭔 말이냐라고 하면 무사 정권을 의미합니다. 자, 무로마치 막부 때 막부가 약화되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지죠. 그 뒤에 무슨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했죠? 잠시나마 약 100년 동안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무슨 시대? 전국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이 전국시대를 정리한 인물이 첫 번째 누구였고? 오다 노부가나라는 인물이죠. 조총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통합하였고요. 이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도요토미 미안해요. 히데요시죠. 그는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목이 좀 잠겼어요. 전국시대를 뭐 했던 사람이냐라고 하면요. 전국시대를 통일하고요. 이들의 무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무슨 전쟁? 그렇죠.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그가 죽고 나서 세 번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중심이 되어 세 번째 막부인 무슨 막부가 세워집니까? 에도 막부. 이때부터는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라고 하면 지방의 다이묘들, 지방의 영주들을 중앙의 쇼군이 완전히 장악합니다. 무슨 제도가 있었죠? 선생님 아까 오타가 있었던 걸로 기억된다는데 무슨 제도? 그렇죠. 상킨 고타이 제도라고 하지요. 상킨 고타이 제도라는 제도를 통하여 당시 지방의 다이묘들을, 지방의 무사들을 장악했던 시기, 바로 이 에도 막부 시기다라는 거 머리에 두시고요. 지금부터 일본의 무사 정권에 대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이안 시대. 무사 정권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헤이안 시대예요. 지방의 귀족들이 무사를 고용하여 자신의 토지와 재산, 이게 뭐였죠? 장원이었죠? 장원을 미안해요. 장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무사 세력이 점차 무사가 세력을 키우게 되죠. 그러면서 무사 중심의 사회가 되는데 이것을 바로 막부체제라고 합니다. 그중 중심의 인물이에요.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사가 이 무사 세력 중에서 가장 힘이 셌고요. 그중 그는 쇼군이라는 천황으로부터 쇼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중요해요. 쇼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가마쿠라에 막부를 설치하며 무슨 시대가 열리느냐라고 하면 바로 가마쿠라 막부가 열리게 됩니다. 가마쿠라 시대. 가마쿠라 시대에는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느냐라고 하면요, 가마쿠라 시대부터 쇼군이, 보세요. 가마쿠라 시대부터 어떤 상황이냐, 쇼군이 실권을 장악합니다. 쉽게 말하면 쇼군이 밑에 나와 있죠. 지방의 무사들과 주종관계, 쇼군과 무사가 주종관계를 형성하는 봉건제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왕은 뭐였냐? 의뢰를 담당하는 상징적 존재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다라는 거죠. 상징적 존재가 됩니다. 가마쿠라 시대에. 특히 이 가마쿠라 시대에는요. 밑에 보시면 원과 고려의 연합군을 2차례나 막아내게 되고요. 그러나 하지만 점차 막부는 쇠퇴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해진다라는 거죠. 첫 번째 무슨 막부였습니까? 가마쿠라 막부였습니다. 두 번째 막부가 시작되죠. 두 번째 막부 무슨 막부냐라고 하면요. 바로 두 번째 막부는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무로마치 막부라고 하죠. 두 번째 막부예요. 두 번째 막부. 이 시기에는요. 지방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막부의 지배력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다?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아까 100년 동안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무슨 시대가 열린다? 전국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했죠. 사회가 혼란해집니다. 하지만 이 가마쿠라 막부와 무로마치 막부 시대에 경제력은 크게 발달하게 돼요. 특히 밑에 보시면요. 벼의 품종이 개량됐고요. 농기구와 시비법이 사용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공업도 발달하고요. 시장이 등장하게 되면서 상인들의 성장이 급성장하게 되는 거죠. 특히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 가마쿠라 시대에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면요. 바로 선종이라는 불교가 유행하기 시작하고요. 무사들의 소설이나 일기가 등장하면서 무용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무로마치 시대가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선생님 별표를 하나 할게요. 무로마치 시대에는요. 문화의 중심에 누가 되느냐? 무사가 문화의 주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사들을 중심으로 한 다도, 정원의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또 하나 노 또는 풍자극, 노는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가면극입니다. 무로마치 시대에 대표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사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무로마치 시대의 문화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260페이지 하단부에도 있어요. 무가문화라고 하거든요. 무가문화 주로 언제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무로마치 막부 때 등장하게 되고요. 무사가 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회이죠. 그래서 이때는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요. 주로 나타내는 게 다도, 그리고 밑에 정원, 그리고 밑에 요한지. 요한지가 뭐냐면 옆에 보이죠? 하얀 자갈이 깔려 있어요. 여기 하얀 자갈. 자갈은 밟으면 바스락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 정원에 누가 침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지라고 하는 무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자기 집을 꾸미는 정원 문화가 발달하기도 하였고요. 이러한 막부 체제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일본의 막부 시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의 중세를 말하게 되는데요. 자, 일본의 막부 시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죠? 아까 첫 번째 막부가 뭐였어요? 맞습니다. 가마쿠라 막부였어요. 그럼 1번 기억의 답은 뭘까요? 가마쿠라 막부가 되겠죠. 기억입니다. 가마쿠라 막부. 가마쿠라 막부를 시작으로 형성된 무사정권. 그렇죠. 핵심은 이겁니다. 쇼군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쇼군과 지방의 무사가, 잘 보세요. 토지를 지급하면서 장원, 즉 토지를 매개로 하여 뭐하냐? 주종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러한 주종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옆에 보시면 보세요. 쇼군과 무사 사이에 무슨 관계를 형성한다? 주종관계를 형성한다. 반드시 뭐 줘야 하고? 토지 줘야 하고. 토지를 줘야 하고 무사에게. 그리고 무사는 당시 쇼군에게 뭘 다합니까? 군역, 충성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권을 장악한 사람 바로 누구입니까? 쇼군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시면요. 쇼군과는 달리 권력이 없어요. 천황, 뭐하는 사람이에요? 상징적 존재였어요. 의뢰만 담당했던 상징적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밑에 있는 문제 다 풀었네요. 천황과 쇼군의 권한. 자, 천황은 즉 상징적 존재이다.
상징적 존재이다. 권한은 뭘 했느냐? 의뢰를 담당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쇼군의 권한은 어땠느냐라고 하면 쇼군 뭘 장악했다? 실권을 장악한다. 막강한 세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막부인 무로마치 막부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자, 무로마치 막부 이후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졌다.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했죠? 전국시대. 이 전국시대를 수습한 사람은 누구냐?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밑에 보시면 조총을 이용해서요. 세력을 장악해요. 그리고 이 오다 미안합니다. 세력을 장악해요. 오다 노부나가 뒤에 권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밑에 나와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고요. 그는 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무사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막 불평, 불만을 내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야, 어디 가자라고 합니까? 조선 가자라고 해서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켰으나 뭐 하게 됩니까? 실패하게 되죠. 그 다음에 권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요. 밑에 보시면 주변의 관계가 좀 달라집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국제사회가 조금 모습이 달라져요. 여기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후금이라는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서요. 후금과 명과 사이에서 조선이 의리를 강조하고 요 관력 속에서 요 세력 다툼 속에서 일본은 뭐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면 일본에서 권력을 잡은 자가 바로 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는 세 번째 막부입니다. 무슨 막부를 세우느냐라고 하면 에도 막부를 세워요. 세 번째 막부이죠. 도쿄, 즉 에도의 막부를 세우는데요. 이 에도 막부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다라고 했어요. 누누이 말합니다. 잘 보세요. 다이묘, 지방 다이묘에게 영지를 두어 지방 통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강력하게 통제해요. 특히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면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죠. 상킨 고타이 제도라는 제도입니다. 상킨 고타이 제도를 통해서 당시 이들을 장악합니다. 진압해요. 무슨 얘기냐? 상킨 고타이 제도는 옆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일정 기간 교대로 다이묘가 에도에 머무르게 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뭘로 삼는다? 인질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킨 고타이 제도 때문에 중앙 집권적 봉건 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상킨 고타이 제도로 지방의 다이묘들이 중앙의 쇼군에게 납작 엎드리게 돼요. 그 얘기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바로 옆에 주제 탐구 문제를 보면 나와 있어요. 쇼군 보이죠? 쇼군 보입니까? 쇼군이 잘 보세요. 말풍선에 각 다이묘의 가족을 에도에 살게 하라 라고 하죠. 뭐로 삼겠다라는 겁니까? 인질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다이묘 지금 뭐예요? 넙죽 엎드려 있죠. 넙죽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제하는 제도. 그래서 자 보자. 자 보시면 지방의 에도 막부, 중앙의 막부, 지방의 다이묘, 중앙 집권적 봉건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기억의 제도의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산킨. 선생님 아까 영상에서 오타가 있었죠. 신칸 아닙니다. 산킨입니다. 산킨 고타이 제도라는 제도를 둠으로 인해서 지방 세력을 통제합니다. 목적은 뭘까요? 지방 통제죠. 지방 세력 통제. 강력한 중앙 집권의 쇼군 중심의 중앙 집권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통제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세력을 갖추게 되자 에도 막부는 점차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안정되니까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성장했느냐 보면요.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발해지고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공업도 발달하고요. 시장이 생겨나고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시장이 만들어진다? 그럼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등장하겠죠. 바로 누굽니까? 조닌이라고 하는 미안합니다. 조닌이라고 하는 상인층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닌이라고 하는 상인이 등장하게 됐고요. 이들을 중심으로, 즉 이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요. 이들의 일상생활을 담은 가부키 풍속화와 같은 조닌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에도 막부 시대의 특징이에요. 가부키 알죠? 옆에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얼굴 분장하고 이렇게 춤추는 연극 공연을 바로 가부키 공연이라고 하죠. 이 에도 막부는요, 또 하나 주변 서양 세력과의 쇄국 정책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않아요. 그래서 쇄국 정책을 펼쳤는데 유일하게 교류했던 나라가 있어요. 바로 어느 나라입니까? 네덜란드하고는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의학, 천문학, 조선술. 이러한 서양의 학문, 네덜란드를 통해서 받아들였다라고 하여 난학이 발달하고요.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직후에 조선에게 조선을 통하여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하고자 무엇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하냐라고 하면 통신사를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약 200년간 조선에서 통신사가 파견되어 서울 한양에서 출발해서 즉 일본의 수도인 에도까지 도착했던 이런 문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일본은요, 조선에 못 들어와요. 부산까지밖에 못 들어옵니다. 임진왜란 직후에. 자, 이러한 서양과의 동서교류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우키요에라는 거예요. 우키요에는요, 일본식 이런 풍속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키요에라는 것은 일본의 그림인데요. 이 일본의 그림이 어디로 넘어갔냐라고 하면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키요에는 에도 시대의 다색 판화인데요. 찍어내는 거 판화인데요. 이게 유럽 화가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던 사람 바로 옆에 보시면 고흐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 정리가 끝났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요. 지금부터는 중단원 확인하기 위해서 심화 과정을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가 중국, 유럽, 그리고 일본의 봉건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세 지역의 봉건제도에는요, 밑에 교과서 264페이지 보시면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을 먼저 찾아볼게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공통점은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하고요. 이것은, 아이고, 지워졌네요. 붉은색으로 하고요. 이것은 공통점이라고 할게요. 공통점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지금부터 찾아봅니다. 자, 중국의 봉건제도 반드시 왕은 제후에게 뭘 주지요? 땅을 주어 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그렇죠? 땅을 줍니다. 그런데 유럽도 보세요. 유럽도 보시면 왕은 기사에게 밑에 보시면 뭐를 주어? 땅을 주고 라는 표현이 써 있죠. 반드시 뭐 준다? 땅 준다. 자,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쇼군이 다이묘에게 말하지요. 뭘 받는? 이라고 해요. 토지를 받는. 자, 그럼 공통점이에요. 뭘 준다라는 겁니까? 땅을 매개로 한다라는 거죠. 공통점은요. 토지를 매개로 한다라는 겁니다. 토지를 가지고 서로 이런 약속을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를 들면요. 중국에서는요. 왕과 제후가 무슨 관계입니까? 혈연 관계입니다. 반면에 서유럽에서는요. 무슨 관계죠? 계약 관계죠. 계약에 의하여. 그런데 무슨 계약? 서로성 쌍무적 계약. 그래서 계약에 의한 주종 관계가 설립하고요. 그리고 쇼군과 다이묘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한 건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주종 관계예요. 그래서 지방의 다이묘와 주종 관계를 맺는데 잘 보세요. 일본엔 독특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사실은 쇼군은 장군이잖아요. 왕이 아니에요. 왕은 누구예요? 천황이에요. 천황이 옆에 덩그러니 서 있는데 쇼군과 주종 관계를 맺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천황은 어떤 것이다? 상징적 존재였다. 의뢰만 담당했다. 쇼군이 뭘 한다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쇼군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방의 다이묘들과 무슨 관계 맺는다? 주종 관계 맺는다라는 거죠. 밑에 있는 문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공통점 뭐예요? 토지를 매개로 한다. 토지를 매개로 한다라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뭐지요? 중국은 무슨 관계? 혈연 관계. 유럽은 무슨 관계? 쌍무적 계약 관계. 일본은 무슨 관계? 그렇죠. 주종 관계인데 잘 봐. 이때 이 주종은 쇼군과 뭐가? 다이묘가. 알아두세요. 천황은 무슨 자리였다? 상징적 존재였다라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문제 마지막으로 한번 선생님하고 풀어볼게요. 중단원 확인하기. 문제 풀 때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그렇죠. 키워드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막부 시대 실질적 통치 누구예요? 맞습니다. 쇼군이라고 하지요. 자, 2번의 키워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무슨 막부를 세웠죠? 수도를 그렇죠. 에도로 옮겼죠. 에도 막부라고 하죠. 에도 막부. 3번의 키워드는 뭘까요? 그렇죠. 다이묘 통제입니다.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있었어요. 상킨? 그렇죠. 고타이 제도라고 하죠. 자, 4번의 키워드는 뭘까요? 상인과 수공업자, 서민문화. 아까 이 상인들을 뭐라고 했죠? 존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슨 문화? 존인 문화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키워드는 네덜란드 학문 합하면 뭘까요? 그렇죠. 난학이라고 하죠. 난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자, 밑에는요. 어이구, sorry. 난학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난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자, 밑에는 생강나무를 완성하자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보기를 골라서.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순서대로 넣어봐라라는 거죠. 일본의 무사정권. 제일 먼저 있는 거. 잘 보세요. 최초의 무사정권이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최초의 무사정권. 요거에서 알 수 있네. 최초의 무사정권 뭐예요? 가마쿠라 막부죠. 그럼 기역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 가마쿠라 막부는 설명이 있어요. 천황은 의뢰를 담당했다라는 거 써있죠. 자, 두 번째 막부가 뭐였어요? 무로마치 막부죠. 그렇죠. 무로마치 막부는 옆에 다 써있네요. 무가문화가 발달했다. 그래서 아까 무사 중심의 무가문화가 나타나죠. 뭐 요한지라든지 또는 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 번째 막부, 무슨 막부죠? 에도 막부죠. 그러면 자, 리을에 들어갈 것이 바로 리을, 에도 막부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바로 리을, 에도 막부. 이렇게 되겠죠. 임진왜란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임진왜란 이후를 수습했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중앙집권적 봉건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무슨 제도를 통하여? 상킨 고타이 제도를 통하여. 그리고 이 무렵에는요. 바로 누구를 중심으로 한? 그렇죠. 상인들을, 존인을 중심으로 한 존인 문화가 발달했으며 뿐만 아니라 다른 서양 세력과는 다 교류를 안 했는데 딱 이 나라만 제한적으로 교류해서 어느 나라죠? 네덜란드 난학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이런 막부 무사정권의 특징은 지방 분권적 봉건제도이다. 주종관계이다. 근데 핵심이에요. 누구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겁니까? 쇼군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교과서 정리 마무리된 거고요. 시험 범위는 지금 여기까지 265페이지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2학년 마지막 시험 역사2 세계사 총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 유럽의 변화 그리고 일본의 고대사와 중세사가 해당되고요. 총 세계사 2, 즉 역사 2의 시험 문제는 11문제이며 100% 모두 선다형 문제입니다. 즉 1번에서 5번의 답지에서 답을 고르는 선다형 문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하는 총정리만 열심히 해도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총정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의 변화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변화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바로 르네상스라는 겁니다. 이 르네상스라는 건 뭐예요? 라고 하면 언제 시작되었느냐? 14에서 15세기에 어디에서? 서유럽에서 시작한 문화운동입니다. 문화운동이다라고 하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예전으로 되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스 로마로 되돌아가자.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뜻 자체가 부흥, 재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 것을 다시 돌이키자. 예전 어디?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다시 부흥시키자라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문화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맞습니다. 인간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중시하는 인문주의가 발달한 것이 르네상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르네상스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라는 겁니다. 밑에 나와 있죠? 르네상스의 시작점은 바로 어디입니까? 이탈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자,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왜냐라는 거죠. 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먼저 시작됩니까? 선생님이 르네상스라는 것은 문화운동이다라고 했어요.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선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탈리아에는 경제력이 풍부했다라는 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탈리아의 중심에 있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유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 이탈리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르네상스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요. 예, 맞습니다. 주로 예술이 발달합니다. 대표적으로요. 회화, 그림이나 조각이 유명한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는 미켈란젤로 등과 같은 사람들의 회화와 조각품과 같은 예술이 주로 발달하게 되죠. 이러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알프스 산맥을 넘어 북유럽으로 전해지면서부터는 색깔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북유럽에는 여전히 봉건제의 잔재가 남아 있었어요. 쉽게 말할게요. 제후와 교회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북유럽의 르네상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라고 하면요. 그 당시 사회 문제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교회와 현실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합니다. 핵심 단어는 바로 비판이라는 단어예요. 비판하기 위해서 물론 그림이나 조각으로도 비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쉬운 것은 바로 문학이죠. 그래서 북유럽의 르네상스의 특징은 바로 문학 작품이 발달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작가로는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 에라스무스 우신예찬, 교회를 비판하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기사 계급을 비판하면서 당시 봉건 제도를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될 문제가 하나 있죠. 왜냐라고 하면 문학 작품이 발달한다라는 건 책입니다. 책이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 뭐가 편리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인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쇄술이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무렵은요, 활판 인쇄술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활판 인쇄술, 북유럽에서 서양에서 활판 인쇄술을 발명한 사람 누구였어요? 선생님 좀 써볼게요. 맞습니다. 구텐 베르크라는 사람이었어요.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고 이 활판 인쇄술을 통해서 당시 문학 작품 뿐만 아니라 성서도 널리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타난 유럽의 또 다른 변화,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종교 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요. 우리 세 사람을 찾아볼 수 있어요. 중요한 인물, 루터, 옆에 칼뱅, 그리고 헨리 8세입니다. 그중 여러분이 포인트로 알아두셔야 될 두 명, 루터와 바로 칼뱅이라는 인물이죠. 루터는요, 당시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당시 공사비를 확충하고자 면벌부라는 것을 판매했거든요. 이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95개의 반박문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통하여 당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요. 스위스에 살고 있었던 칼뱅이라는 인물은요, 당시 상인들에게 이런 것을 강조하죠.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이미 예정되어 있다. 무슨 설입니까? 예정설이죠. 그래서 상인들에게 상공 시민층의 지지를 적극 받으면서 종교개혁의 중심이 됩니다. 이들과는 조금 성격이 달랐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밑에 있는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는 무엇 때문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이혼 문제였어요. 그렇죠? 에, 헨리 8세는 개인적인 문제, 이혼을 하기 위해서 당시 교황이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자 자신의 마음대로 이혼하고자 옆에 수장령이라는 것을 발표하죠. 쉽게 말하면 영국 교회의 수장, 대표가 바로 영국의 왕이다라고 하여 영국의 국교회를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의 간섭을 하지 말아라. 즉 이혼 누구 마음대로다? 내 마음대로다. 라고 하면서 신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밑에 보세요.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다라는 것은 신교가 탄생했다라는 것은 이제 교회 세력이 두 개로 나뉘어졌다라는 거죠. 밑에 보다시피 신교와
국교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두 세력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옆에 종교 전쟁인데요. 대표적인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무슨 전쟁입니까? 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독일의 30년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요? 독일의 30년 전쟁. 네, 거의 30년을 싸우게 된 전쟁이죠. 근데 이 전쟁의 결과가 제일 중요해요. 결과가 뭐예요? 라고 하면요. 네, 그로 인해서 종교에 뭘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유럽의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바로 밑에 있는 신학로 개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로라고 하면 새로운 학로, 새로운 신자예요. 새로운 학로를 개척했다? 그렇다면 이전에 사용했던 학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바로 그 배경인데요. 신학로 개척을 했던 배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로 사용했던 바다는 바로 지중해라는 바다였습니다. 특히 십자군 전쟁 이후에요. 지중해 무역이 매우 활발했거든요. 지중해를 통해서 인도 그리고 중국을 거치면서 동양의 새로운 향신료 그리고 동양의 새로운 물건, 비단, 도자기 등과 같은 동양의 물건이 유럽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중해 무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옆에 오스만 제국이에요.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를 장악하면서 더 이상 지중해라는 바다를 이용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양에 대한 호기심은 날로 날로 늘어납니다. 특히 옆에 나와 있죠.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책 한 권을 써요. 중국을 갔다 오면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동방견문록을 통해서 동양에 대한 호기심은 더욱더 늘어났고요. 동양의 물건은 더욱더 필요해져요. 그런데 지중해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학로 개척이 가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라고 하면요. 바로 당시 유럽이 과학기술이 크게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구 구형설뿐만 아니라요. 옆에 보시면 송나라의 3대 발명품 중에 하나였어요. 뭐가 들어옵니까? 나침반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거죠. 나침반을 이용해서요. 바다 위에서도 길을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두 나라가 나서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나라 두 나라가 있어요. 바로 포르투갈, 에스파냐라는 나라였어요. 자,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왜 신학로 개척이 가능했냐라고 하면 이들은 지중해에서는 좀 벗어나 있어요. 지중해에선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가 아니라 대서양에 인접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되었던 이 기회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 나와 있는 콜럼버스라는 사람이죠. 콜럼버스는 여러분 사실은 인도를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는 인도가 아니라 어디를 발견하죠? 그렇죠.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죠. 하지만 죽을 때까지도 그는 자기가 갔던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인도다라고 생각하고 죽었어요. 그의 후배가 그의 부하였던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그곳이 신대륙이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인물이죠. 두 번째 인물입니다. 바스쿠다가마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남아프리카 끝에 있는 희망봉이라는 곳을 돌아서 어디를 갔던 사람이냐라고 하면 새로운 인도 항로를 개척한 인물이에요. 마지막 인물입니다. 마젤란이란 인물이죠. 마젤란 뭐 했던 사람이죠? 세계 일주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일행들이 무엇을 증명해낸다라고 했어요? 지구 구형설을 증명해낸다라고 했죠.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이런 새로운 항로,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밑에 있는 그 결과입니다. 신항로 개척의 결과가 어떠하였는데? 라는 거예요. 결과. 지금부터 신항로 개척의 결과를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합니다. 어디로요? 대서양으로요. 이제 더 이상 지중해가 중심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물건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특히 이 새로운 물건이 뭐 옥수수나 감자와 같은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서 뭐가 되었느냐라고 하면 상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후에 근대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고요. 또 막대한 양의 은과 금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물가가 상승하여 가격 혁명도 일어나고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불행한 결과도 가져오죠. 어떤 결과도 가져오느냐라고 하면요. 고유 문명을 파괴해요. 특히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에 있었던 아메리카 대륙의 아스테카 잉카 문명과 같은 고유 문명이 파괴됐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이용한 플랜테이션 농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 노예들을 다른 지역으로 끌고 가서 파는 노예 무역이 이루어지는 등 비인간적인 모습이 이 시기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유럽의 마지막 변화라고 하면 절대 왕정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절대 왕정, 절대라는 것은요, 강력하다라는 거죠. 누구의 권력이? 왕의 권력이. 그래서 매우 강력한 왕이 등장합니다. 옆에 보면 강력한 왕권의 중앙 집권 국가. 이걸 뒷받침해주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금부터 볼 거예요. 중요해요. 눈 크게 뜨고 봅니다. 미안해요. 절대 왕정을 뒷받침해줬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왕권 신수설. 왕의 권력은 신이 부여한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왕을 뒷받침해줬던 관료제도, 그리고 언제나 왕을 지켜주었던 군대, 상비군, 그리고 옆에 왕의 경제적 기반이 되죠. 특히나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했던 중상주의 정책, 요 네 가지가 바로 왕의 권력이 매우 강해지는, 강력해지는 절대 왕정의 네 가지 중심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왕들의 정책을 옆에 보세요. 핵심이에요. 누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까? 시민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죠. 그러면서 드디어 강력한 왕들이 등장합니다. 전혀 다른 색깔의 두 지역이 나와요. 첫 번째입니다. 볼게요. 서유럽과요. 두 번째 동유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서유럽은 이미 봉건제도, 특히 귀족의 세력이 약해지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대표적인 서유럽의 절대왕 하면 세 명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왕정을 만들었던 인물이죠.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그 하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무적 함대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무적 함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여인이 있죠. 바로 밑에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요. 밑에 나와 있네요. 무적함대 뭐 했다? 라고 나와요. 격파, 무너뜨렸다. 그러면 이때부터 에스파냐가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을 누가? 그렇죠. 영국이 하나하나 흡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요. 영국 아버지인 헨리 8세가 만들었던 영국 국교회를 확립시키고요.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 누구예요? 영국의 왕 엘리자베스 1세였던 거예요.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해외 곳곳에 식민지를 개척하게 됩니다. 자, 프랑스에도 절대 왕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루이 14세이죠. 그는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을 펴면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게 되고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궁전, 뭘 세우게 됩니까?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궁전을 세우기도 하죠. 이들과는 달리요, 동유럽에서는요, 사실은 이러한 전제 군주가 절대 왕정이 나타나기보다는요, 절대 왕정보다는 어떤 왕들이 등장했느냐라고 하면 계몽군주가 등장합니다. 계몽군주. 계몽군주다라고 하면요, 깨우칠 계자예요. 꿈을 깨우친다, 잘못된 걸 깨우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몽군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 지역은 여전히 봉건제의 요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계몽군주 하면 두 명을 들 수 있습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 그리고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고요. 이때 프리드리 대왕은 자신을 왕이 아니라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적극적인 계몽군주를 자처하게 됐고요. 표트르 대제 같은 경우는요, 적극적으로 서유럽을 여행을 해요. 그리고 서유럽의 제도와 서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서유럽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리한 게 지금 유럽의 문화예요.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 화면 다시 보여주고 있죠? 캡처 하시고요. 여러분 프린트물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유럽 정리됐으면 이제 밑으로 건너갈게요. 일본입니다. 자, 지금부터 일본 역사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일본의 역사는요. 우리나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무슨 시대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구석기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일본의 역사 선생님이 교과서 정리할 때도 말했는데 뭐가 없다? 구석기가 없다라고 하죠. 사실 없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구석기 문화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시대부터 시작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밑에 나와 있죠. 무슨 시대요? 신석기 문화부터 등장해요. 자, 신석기. 당연히 우리나라처럼요, 간석기를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짓기, 밭농사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릇을 사용했는데, 이때 사용됐던 그릇이 바로 조몬토기라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석기 문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써있죠. 무슨 문화? 조몬 문화라고 해요. 그런데 이 문화가 청동기 때는 야요이 문화라는 문화로 발전하게 되죠. 당연히 사용하게 된 도구는 바로 청동기고요. 청동기는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동기를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죠? 계급이 발생하고요. 이때부터 작은 국가, 옆에 보시면 소국이 성립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이 소국을 하나로 모한 국가가 등장하느냐라고 하면 통합한 국가가 등장해요. 그게 바로 밑에 있는 무슨 정권입니까?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마토 정권의 특징은요, 소국을 뭐 했다? 통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마토 정권 때 주변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냐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삼국이에요. 삼국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삼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문화를 수용하면서 무슨 문화가 발달했다?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 당시 일본 고대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야마토 정권 시대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바로 다이카게이신이라고 하는 정치 개혁이에요. 이 다이카게이신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정치 개혁 운동인데요. 어떤 정치 개혁이냐?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중앙의 권력을 밀집시켜요. 당시 중앙에 누가 있었는데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왕의 칭호를 뭐라고 불렀다라고 합니까?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요. 질문이요. 천황은 언제부터 사용했다고요? 야마토 정권 4세기부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수도를 헤이조코, 나라로 수도를 옮기면서 무슨 시대가 열리느냐? 바로 밑에 나라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나라 시대의 핵심은요, 바로 밑에 나라 이름이 처음 생겼어요. 일본 니폰이라고 하는 국호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율령이라는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국가 체제를 확립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시기의 핵심이에요. 주변국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해요. 특히 당나라와의 교류가 매우 활발했기 때문에 이 무렵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을 연결하는 무슨 문화가 만들어지냐라고 하면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아주 독창적인 공통된 문명이 만들어지죠.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옆에 나와 있어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율령제,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 그리고 옆에 불교라는 종교와 그리고 글자로는 한자라는 공통된 문화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주변국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나라 시대의 뒤이은 밑에 보시면 중요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무슨 시대예요? 헤이안 시대예요. 헤이안쿠 교토로 수도로 옮겼을 때부터는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지금 선생님이 화면에 표시할 거예요. 뭐라고 표시하느냐? 왕권이 어떻게 됐다라고 해요? 약해져요. 왕권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뭐가 강해질까요? 귀족이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귀족들이 자신의 넓은 땅을 소유해요. 옆에 장원이 발달하게 되죠.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옆에 누구를 고용했다? 무사. 일본말로 뭐라고 합니까? 사무라이라고 하죠. 사무라이를 고용하면서 귀족 중심의 지방 분권적인, 선생님 지금 쓸게요. 지방 분권적인 국가가 나타나게 돼요. 왕의 힘이 약해지니까 주변 국가와 교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일본만의 독자적인 문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밑에 써있죠. 옆에 국풍문화라고 해요. 일본만의 독자적인 문화, 국풍문화가 발달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국풍문화의 예를 드세요라고 하면 일본식 복장, 기모노, 그리고 옆에 일본의 글자 가나 문자, 그리고 일본의
전통적인 일본식 주택, 다다미, 섬이기 때문에 습도가 높죠. 그리고 정원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요 시대까지를 우리가 여기까지를 이렇게 정리하면 요때까지가 바로 일본의 고대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아래에 있는 막부 시대부터는 뭐냐라고 하면 일본의 중세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일본의 중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중세는요, 바로 막부로부터 출발합니다. 뭐로부터 출발한다고요? 막부요. 막부가 뭐예요? 라고 하면요. 사실은 막부는 이런 장군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천막을 막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장군 중심의 정치 형태를 우리는 막부 체제. 그래서 옆에 보면 장군 중심의 무사 정권. 근데 이 장군을 뭐라고 합니까? 쇼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쇼군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쇼군이 실권을 장악해요. 그렇다면 당시에 원래 가장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천황이죠. 그럼 천황은 어땠냐?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쇼군이 모든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쇼군 중심의 무사정권, 이것을 막부체제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막부가 총 3개가 등장합니다. 밑에 첫 번째 가마쿠라 막부, 두 번째 무로마치 막부, 세 번째가 바로 에도 막부이지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지요. 가마쿠라 막부 처음으로 쇼군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옆에 누가요? 그렇죠.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쇼군의 칭호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가마쿠라 막부가 수립됩니다. 이 가마쿠라 막부 때는요, 당시 몽골족이 고려와 연합하여 일본을 침략해요. 그러나 이들을 막아내는 큰 공원을 세웠고요. 하지만 이 공적의 문제를 논하는 사이에 무사들끼리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서 살짝 힘겨워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마쿠라 막부 때요, 당시 선종이라고 하는 불교의 한 종파죠. 선종이 유행하면서 당시 가마쿠라 막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 막부는 밑에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두 번째 무로마치 막부. 근데 이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당시 원나라의 침략을, 즉 몽골의 침략을 맞서 싸우던 무사들이 자신의 공적을 대립하는 가운데에서 무사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막부가 점차 뭐 하기 시작합니까? 쇠퇴합니다. 그런데 무로마치 막부 때는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옆에 이러한 무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무가문화가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무가문화란 무사들이 중심이 되는 문화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요, 차를 마시는데도 절도를 갖추게 되죠. 예를 갖춥니다. 다도. 그리고 정원인데요. 료안지라고 해요. 작은 자갈을 깔아놓죠. 소리가 나는 것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원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또 이 무렵에는요. 노라고 하는 가명극, 즉 풍자극이 유행하면서 당시 무사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발달하기도 해요. 하지만 막부가 쇠퇴하기 시작하고요. 그 틈에 권력 투쟁이 약 100년간 지속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전국시대라고 해요. 혼돈의 시대죠. 이 혼돈을 정리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옆에 오다 노부가라는 인물입니다. 오다 노부가는요, 조총이라는 무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조총이라는 무기를 도입하죠. 그래서 이 무기를 통해서 당시 권력을 쟁취하고요.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조총을 만들었고 요걸 가지고 어딜 치자라고 합니까? 조선을 치자. 그래서 옆에 무슨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임진왜란을 일으켰으나 옆에 보시면 뭐 했다? 패했다. 조선의 승리로 끝나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에 권력을 잡은 자가 바로 밑에 있는 누구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수도를 옮겨요. 다시금 강화시키고자. 그래서 에도로 수도를 옮기고요. 세 번째 막부인 무슨 막부가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에도 막부가 수립되게 되는 거죠. 그는 임진왜란 직후에 조선과 단절되어 있던 국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옆에 보시면 조선과 국교를 재개해요. 그래서 조선에 무엇을 요청하느냐? 통신사를 요청하면서 약 200년간 조선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운데 자신의 나라 일본의 그러한 중심도 자리 잡기 위해서 중앙의 막부를 중심으로 해서요. 중앙 막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의 번, 우리가 지방 세력을 번이라고 하거든요. 지방의 다이묘들을 영주를 뭐 하고자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를 하나 만들어요. 무슨 제도가 실시됩니까? 상킨 고타이 제도라는 제도가 만들어지죠. 중요한 제도예요. 상킨 고타이 제도는 옆에 다이묘를 뭐 하기 위하여? 통제하기 위하여. 어느 시기에? 에도 막부 시기에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제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이들을 일정 기간 동안 수도에 머물게 하면서요. 이들을 인질로 삼았던 제도가 바로 상킨 고타이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되니까요. 경제도 발전해요. 특히 상공업이 크게 발달하였기 때문에 상공업자, 수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문화, 조닌 문화가 발달하게 됐고요. 이 무렵에 대부분 서양과 제한적 무역을 합니다. 서양과 교류 안 해요. 딱 한 나라하고만 교류해요. 어느 나라요? 옆에 표시되어 있죠? 네덜란드라는 나라하고만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난학이 발달하게 되고요.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정체성도 지키는 시기, 바로 에도 막부 시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초기에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세계사는 총 11문제입니다. 100% 선다형 문제고요. 난이도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일본사 부분도 캡처하시고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주 시험 잘 봤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